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적어주겠습니다.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 모습을 알아봅시다. 조선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 유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나요?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고, 신분 차별이 존재하고, 조선 후기에 유교 때문에 산업 발달이 늦었다던데 이게 다 유교 때문이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문제죠. 문제인데 유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대 흐름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창시했던 공자 선생님을 옆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서 그려볼 거예요. 먼저 얼굴을 그린 다음에 옆머리를 그려주고 특이한 빵모자를 씌워주겠습니다. 귀는 이렇게 길게, 신선 같은 이런 눈썹을 표현을 해주세요. 자, 수염도 마찬가지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약간 억울하다는 표정을 선생님은 표현해줬어요. 공자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난 좀 억울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내 얘기를 좀 들어볼래?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로 돌아가 볼 거예요. 선생님, 고려 다 끝났잖아요. 하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조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죠. 불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였는데, 여기 스님을 한번 그려주겠어요. 온화한 인상의 스님을 그려줄 거예요. 고려 초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승려들은 악의가 없었습니다. 악의가 없고 오로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던 사람들이었는데, 수년이 흐르고 이 사람들이 권력의 지배층이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이런 욕심 많게 생긴 스님을 아래에 그려주겠습니다. 옆에 금덩이도 그려주고 반짝이도 그려줄 거예요. 굉장히 욕심이 많아 보이네요.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내 재산을 불리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기억나죠? 누구와 함께? 권문세족과 함께였어요. 그래서 고려 말 썩을 대로 썩은 이들을 개혁하고자 나타난 세력이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 무엇을 세웠죠? 조선을 세웠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는 것이죠. 자, 이 조선 건국의 주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리학을 공부한,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가 만든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불교를 배척하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선이 세워지고 조선도 수백 년간 이어졌어요. 불교 나라였던 고려와는 달리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유교의 나라. 자, 성리학을 배우던 사대부, 신진사대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균관에 다닐 것 같은 유생을 한번 그려볼게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사회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인의 예지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 유교는 그다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교의 모습과는 거리가 꽤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권력의 지배층이 되고 재물을 모으다 보니 나중에는 똑같이 고려가 그랬던 것처럼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씩 웃고 있는 양반 사대부를 한번 그려봤어요. 역시나 금덩이를 모았네요. 부러워요. 자, 반짝반짝. 이들도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 재산을 불리는데 급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더니 조선도 고려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처음에 초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겠구나. 여러분도 이런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조선의 사회 모습을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줄 건데 먼저 경국대전에 대해서 정리해 줄게요. 자, 이렇게 책을 겹쳐서 2개를 그려주고 2개만 있진 않지만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준 다음 이렇게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이 경국대전은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 같은 거예요.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하게 됩니다. 자, 조선이 고려와 대비되는 법치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이 법질서를 세우는데 경국대전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또가 있습니다. 고을의 대장님 사또가 있어요. 사또가 있는데 이 사또가 되게 포악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벌을 좀 적게 주고, 마음에 안 들면은 너는 곤장 30대야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해선 안 되겠죠. 그래서 지방 관리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이런 법 질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궁궐에도 어떠한 규칙과 규율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지듯이 지방 관리의 체계도 마찬가지로 이호, 예공, 예병, 형공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법 질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세한 것들을 이 경국대전에서 다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까 조선 전기에는 유교가 변질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조선 전기의 기록에 따른 여러 가지들을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아, 유교에서는 아들이 중요하다고 했어. 제사를 지내는 아들이 중요하니까 아들이 딸보다 더 나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아들과 딸이, 이렇게 아들과 딸을 먼저 그려주세요. 웃고 있는 모습으로 동등하게 고르게 부모님의 재산을 분배받았다라고 합니다. 되게 의외죠. 선생님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남편과 아내를 그려줄 거예요. 머리를 올리고 있는 남편과 조금 떨어져서 아내를 먼저 그릴 거예요. 왜 남편과 아내를 띄워서 그리냐면 그 사이에 그릴 게 있어요. 자, 아내는 뒤로 곱게 머리를 쪽진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내. 그런데 이 남편도 아내도 솥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선의 전기의 기록에 따르면 가사노동은
함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 남자들이 요리를 굉장히 즐겨했대요. 의외죠. 남자는 요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유교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선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 수염난 선비를 그린 다음에 제삿날이 왔나봐요. 조상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올해는 흉년이 너무너무 심해서 곡식을 구하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굶어 죽는 일이 허다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제사는 지내지 않는 것이 좋겠네. 지내지 마세. 이런 경우도 많았고 사실 제사도 지금 우리가 지내는 것처럼 화려하고 굉장히 많은 음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갈한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조상에 대한 예의를 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꽤나 오해하고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조선의 신분제를 정리해 볼 거예요. 조선 신분제를 양천제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양인과 천인을 합쳐서 양천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양인? 양반은 아는데 자, 먼저 양반부터 정리를 해볼 거예요. 양반이 뭡니까? 양반은 글 공부를 하는 문반과 무술을 익혀서 어떤 관리가 되는 그런 무반으로 나뉠 수 있어요. 과거도 보면 문반이 응시할 수 있는 문과와 무반이 응시할 수 있는 무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양반 아래 중인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먼저 사또 옆에 있는 이방 알죠? 예, 사또님 하는 이렇게 사또를 보필하는 사람 이방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낡은 갓을 쓰고 있는 귀여운 이방. 그리고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의술을 펼치는 의관이나 말을 번역해주는 역관이나 여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전문직이에요.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의관, 역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도 중인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의 자식인데 중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홍길동전 알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가 본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일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자식들을 서얼이라고 부르고 차별을 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양반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중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인 아래에 상민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상민에 속합니다. 먼저 농기구와 벼를 그려줄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농민이라고 부릅니다. 농민도 상민에 속하고요. 농민. 자,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동전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이 사람들은 상민. 이 옆에는 손을 그려줄 건데 그냥 손이 아니고 반짝이는 손, 금손을 그려주겠어요. 금손을 가진 수공업자들,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상민입니다. 자, 마지막 상민 아래에 천민이 있어요. 천하다는 뜻인데 이제 재산으로 속해서 그 집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하는 노비, 그리고 가축들을 잡아서 고기를 파는 백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민에 속합니다.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이 셋을 통틀어서 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양인은 양반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양인이라고 부르고 천민은 따로 두어서 천인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사람을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게 잘못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양인은 모두 과거 응시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농사짓기 바빠 죽겠는데 공부를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유교에서는 이렇게 신분의 차별을 두어서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나누고 그것을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로 만들려고 했는데, 물론 한계가 있죠. 양반이 지위가 세습이 되면서 부정부패 온상이 돼버리기도 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조선의 신분제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끝났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선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